중고차는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쟁과 관련이 네, 있다? 전쟁에 따라 가지고 네. 또 전쟁이 끝나 가지고 이것 때문에 각 지역별로 차량 수요가 굉장히 몰립니다. 오. 신차와는 달리 신차들은 사실 어떤 구매력, 예. 경제력 하나밖에 없는데 네. 중고차는 다릅니다. 전쟁은 필연적으로 질서를 파괴하거든요. 예. 특정 국가가 옛날에는 딱 뭐 규제가 있었는데 예. 전쟁이 나오게 되면은 예. 연식 규제, 환경 규제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니까. 그 때문에 거기에 차가 썰물 밀려 들어오시 밀려 들어오시. 굴러만 가도 딱 예전에는 무슨 각종 규제 때문에 들어올 수 없던 차들도 그런 차들이 나갑니다. 오. 최근에 그 시리아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시리아. 과거에 리비아도 그랬고 예. 이라크도 그랬고 앞으로 저 팔레스타인 전쟁이 끝나는데 이쪽으로도 엄청난 물량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몇 번 좀 낯선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고차죠. 중고차를 살 때도 있고 팔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생에서 몇 번 정도는 딜러분들을 만나서 또 가격도 해보고 어느 차가 좋나 여러 가지로 고민도 해보는데 사실 저는 이제 중고차와 관련돼서 그냥 중고차 수출이 좀 되는구나라는 정도로 알았는데 최근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중고차 수출이 어마무시한 규모, 그것도 금액도 대단한 규모라고 그래가지고 야 신기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고차 수출과 관련된 중고차로 바라본 세계라는 타이틀로 오늘 전문가 한 분을 모셔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 한국중고차유통연구소 소장님이신 신현도 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께서는 이제 중고차유통연구소를 이제 운영하고 계신데 주로 중고차와 관련된 연구를 주로 수행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중고차유통연구소의 연구소장인데요. 네네. 이 연구소는 한국자동차 경매장 협회입니다. 한국에는 전국적으로 8개의 경매장이 있는데 8개 그 경매장 이런 뭐 글로비스라든지 뭐 롯데라든지 케이카라든지 오토브라든지 다 8개의 경매장인데 그 경매 운영 주체를 만든 협회가 경매 협회고요. 그 협회가 중고차의 유통, 뭐 내수든지 수리든지 이 연구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연구소의 소장을 맡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차의 국내 유통은 물론 수출까지 다 이제 동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크를 이제 하고 계시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내에서 이 중고차 수출과 관련되는 체계적인 연구, 통계에 대해서는 신 소장님이 최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궁금한 거. 우리나라 중고차 1년에 수출되는 차량 대수는 얼마나 되나요, 보통? 네네. 최근에 2023년 이후에 대수가 많이 늘어가지고요. 코로나 이후에 다시 또 많이 늘었군요. 보면은. 네, 작년도에 2024년도에 총 64만 대가 수출돼 있고요. 63만 대가. 63만 대가 수출.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2023년도에는 64만 대가 수출됐는데 약 만 대가 줄었습니다. 그렇지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체적인 자동차 보유 대수라든지 상황 보게 되면 여전히 굉장히 높은 대수고요. 특히 수출 금액은 작년도에 약 51억 달러가 수출됐습니다. 중고차 수출 금액만 51억 달러입니다. 51억 달러요? 그렇습니다. 이게 2015년도, 10년 전 15년도에는 수출 대수가 20만 대, 그리고 수출 금액이 10억 달러밖에 불구했는데 벌써 10년 만에 수출 대수는 63만 대로 수출 금액은 50억 불. 50억 불 하나로 따지면 약 7조가 넘습니다. 이것들이 수출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시장 규모가 5배씩 커졌다라는 거네요. 반면에 중고차 신차의 수출 경우에는 2015년도에 300만 대가 수출됐는데 작년도에는 278만 대밖에 수출이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차 수출은 줄었는데 중고차는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대비되는 현상입니다. 네. 이게 한국 차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좋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당연히 인기가 있고요. 그 소위 요새 말로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좋고요. 또 전 세계 자동차가 약 80% 정도가 소위 좌핸들 자동차입니다. 물론 일본 차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그 성능 좋고 브랜드 파워가 있는데 불행하게도 일본 차는 우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술 시장에서는 한국 차가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한국 차가 인기가 좋다. 네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저도 이제 차를 뭐 오래된 차들 막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거 수출해야 되나 뭐 이제 이런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이제 딜러분들께서 뭐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중고차 우리가 보통 뭐 수출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영업 밖에서 해외 영업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차량도 판매하고 뭐 이제 수출하는 걸 생각을 하는데 이 중고차는 어떤 식으로 수출이 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뭐 신차의 경우에는 뭐
먼저 사전에 뭐 해외로부터 오더를 받아가지고 생산 계획 세워가지고 네. 만든 다음에 수출되는 체계적인 방법인데 중고차 수는 다릅니다. 중고차는 우선 제조의 과정이 없습니다. 그렇죠. 한 대 한 대 이삭집들이 사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어렵고요. 네. 보통 중고차 수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세 가지 형태. 네, 보통 속된 말로는 그 마당 장사라고 부르는데 마당 장사.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은 야드 세일입니다. 야드 세일. 그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B2B 정규 세일이 있고요. 네. 마지막에는 해외 진출 판매가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야드 세일이라 하면은 그 인천 송도라든지 인천 북한 근처에 대규모의 유휴 부지가 있습니다. 원래 술단지로 만든던 지역이 아닌데 어차피 용도 불용으로 장기간 방치돼 있던 땅을 네네. 중고차 수출업자들이 이 땅을 갖다가 잠깐 빌려주게 되면 내가 이거 활용하겠다 싶어가지고 임대해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그 땅을 중고차 출차를 주장해놓고 쓰다 보니까 예. 술단지 굳어진 것들이거든요. 그 시장처럼 됐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이 소위 이제 중고차 단지가 됐는데 네. 대략 그 인천 송도 인천 지역에 대략 20만 평이라는 굉장히 방대한 물론 이름은 뭐 유원지 부지 1단지, 2단지, 푸던지니 있지만은 대략 한 20만 평 이상 되는 굉장히 방대한 술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만 대의 차가 시장돼 있다 보니까 예. 외국의 바이어들 입장을 볼 때는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은 네네. 어디 가지 않다 하더라도 그 지역만 투어하게 되면은 자기가 원하는 차 살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유용한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공항에서 내리면 바로지 않습니까 보면. 바로입니다. 근데 거기에 수십만 대의 차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바이어들이 와가지고 돈만 싸들고 오게 되면은 워낙 살 수 있다 보니까 네네. 어느 대전 그 인천이 네. 또 술 단지가 한국 중고차 수출의 메카가 됐죠. 그러면은 이제 그쪽에서 내가 원하는 가격, 뭐 연식, 뭐 스타일 이런 거 맞춰가지고 이제 거래를 그렇습니다. 이제 하면 내가 사겠소. 그러면 어떻게 현금으로 이제 이렇게 거래가 그렇습니다. 됩니까? 물론 뭐 그 다음에 들어올 때는 뭐 한국 돈이 아니고 네. 그 달러를 바꿔가지고 들어오지만은 네네. 또 현장에 보면은 환전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아, 굉장히 유리하게 환전하다 보니까 예. 전혀 걱정 없이 좀 심하게 말하면은 뭐 배추 장사처럼 수장처럼 현장에서 네. 돈 계약금 주고 현적 전에 잔금 주고 그런 것들이 잘 갖춰 있어서 뭐 무슨 저 유식하게 달러 네. 환전이 어떠니 뭐 환율이 어떠니 그런 거 거의 신경 안 쓰고 원활하게 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완벽한 지원 생태계가 이제 구성이 돼 있군요. 물론 보면은.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그 소위 좀 레귤러 마켓이 아니고 난창처럼 돼 있다 보니까 네. 현장에 오신 분들이 야 이게 무슨 단지가 왜 이래 지원하고 뭐 포장도 안 되고 비포장 야대에다가 또 거기가 정규 단지가 아니다 보니까 네네. 집을 구축한다든지 컨테이너 놓고 나는 것이 불법입니다. 불법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몽골 텐트라든지 페이버스라든지 갖다가 그걸 사무실 개조하다 보니까 외양상으로는 굉장히 좀 어설픈 모습인데 실제로 그 안에 돌아가는 생태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바이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조금이라도 싸게 사서 잘 살면 좋으니까 뭐 전혀 신경 쓰이지 않겠군요. 보면 그런 것도 일종의 변칙이고 불법인 술 단지겠지만 그것들이 결국은 고정비용이 낮아지다 보니까 네네. 차를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원체되다 보니까 인천 지역이 중고차 수출의 메카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바이오 분들은 직접 대부분 다 오시는 거죠? 와서 내 눈으로 확인하고 이렇게 가시는 게 일반적인가요? 보면? 맞습니다. 대부분 그런 시스템이고요. 뭐 중동 지역 바이어들이 가장 낯이 익은데 네. 그 사람들은 대부분 한 개 돌아가지고 직접 실물을 본 다음에 계약을 하고 네. 그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나중에 선적 전에 잔금을 넣어서 가져가고 있고요. 물론 저 남미 뭐 칠레라든지 네네. 중남미의 뭐 에콰도르, 과테말라 같이 먼 지역에서는 네. 오기 힘들다 보니까 한 번 정도 온다 하더라도 그 뒤부터는 오지 않고 한 개 와가지고 명함을 교환하는 바이어들한테 예. 이러이런 차를 갖다가 이런 조건을 공유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하는 거래가 됩니다. 그것이 소위 레귤러 B2B 수출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셨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들은 소송되는 것들은 예. 야드 세일, 마당 장사 부르게 하고 네. 그 다음에 마당 장사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해외 바이어들을 확보를 수배하게 되면 그 뒤부터 예. 그 바이어들한테 내가 이런 차가 있으니까 사라 또는 그 바이어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이런 차 필요하니까 준비해달라 해가지고 하는 거래를 하고 있죠. 상당히 신뢰 관계를 전제로 할 그러니까 B2B 수출이 정규 수출의 형태고 바람직한 모습인데 경험상 그 지켜보다 보니까 B2B 수출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한 달에 뭐 한 대 10대가 아니고 50대, 100대로 키우고 싶어 욕망이 있거든요. 그렇죠.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그렇죠.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현금이 부족하니까 이것들은 외상으로 달라는 수요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상업적 필요성에 따르더라도 자기 돈으로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대출이 가능하다면은 대출 받아가지고 더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불행하게도 중고차 술은
술이 말소된 상태에서 출되다 보니까 담보 제공이 안 됩니다.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군요. 내수 같은 경우는 근장 설정한 다음에 근장을 바탕으로 대출 받아가지고 찰만할 수 있는데 수출은 말소다 보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줍니다. 국내에서는 차로서 완전히 말소된 상태에서 나가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용한 금융이 안 되다 보니까 술업체들도 좀 자금이 딸리다 보니까 영세합쳐고 해외 바이어들은 또 우리보다 경쟁이 떨어지다 보니까 또 자금이 크지 않다 보니까 외상을 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그 외상이 커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대금이 지체되거나 경우에는 또 대손이 발생을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제 앞에다 깔아놓고 있는 차 10대만 해도 지금 다 돈으로 따지면 2억인데 네. 대출은 전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군요. 보면은.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게 해외 진출입니다. 해외 진출이요. 해외 진출은 상당히 장기적으로 부가가치가라는 측면이라든지 체계적인 관리를 해서 필요하긴 한데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예를 들면은 한 10년 전에는 그 당시에도 한국에서 러시아 수출 붐이 불었었습니다. 10년 전에. 네, 예. 그 당시에도 블라디보스톡이라든지 그 인근에 우스리스크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현지에 한국의 수출업체들이 10명, 20명이 집단으로 가가지고 한국 중고차 판매 단지를 만들어가지고 한국에다 보내고 거기에서 이제 중도 매식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4년도에 러시아 정부가 그 러시아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 세금을 확 올리고 기타 규제하다 보니까 일시에 그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또 제도 변화에 취약하군요. 보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 뒤에는 뭐 최근에는 그 남미에 그 칠레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칠레 보면 북부에 이키케 주라는 주가 있습니다. 칠레 뭐 열 몇 개 주가 있는데 이키케 주가 그 사막입니다. 또 광산이 발달되게 되는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취약한 지역이다 보니까 원래 칠레는 예를 들면 남미에 유럽에 할 만큼 경제적으로 좀 부유한 나라인 것 같아요. 깍쟁이 같은 나라죠. 보면.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키케 주가 너무 경제가 취약하다 보니까 그 주에 대해서만은 중고차 수입을 허용했습니다. 원래는 수용을 안 다른 주는 수입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주에 수입해서 그 북부에서 사용하거나 또 인근에 있는 볼리비아라든지 파라과이로 재수출하는 사업을 해서 먹고 살아라 하고 허용한 주가 있는데 여기에 한국 업체들이 지금 한 10개 이상 업체가 진출해가지고 현지에 매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미에 어떻게 보면 교두보로 확보를 그렇습니다. 하고 거기서 이제 다른 나라로 더 수출하는. 그리고 또 거기뿐이 아니고 최근에는 UAE 아랍에미리트에도 거기에 아랍에미리트는 전 세계적으로 프리존이 가장 발달한 나라입니다. 수백 개 정도의 각종 프리존이 있는데 거기에 중고차 전용 프리존이 또 있습니다. 뭐 두바이에는 두캄주가 있고 샤자란 주가 있는데 거기에도 또 샤자 단지가 있고 또 옆에 또 뭐 아즈마이라는 지역도 있어가지고 술 단지가 많이 발달돼 있는데 거기에 최근에 한국의 수출업체들이 한두 개 진출해가지고 한국에 보내가지고 그 현장에 놓고서 소매를 하거나 또 이웃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사우디아라비아로 한국에서 직접 술도 하지만은 두바이 갖다 놓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 바이어도 와도 보니까 쉽다 보니까 활성화되죠. 그런 용도도 하기도 하고 또 두바이가 또 워낙 그 두바이의 민족 구성비가 그 나라 원주민들 그러니까 뭐 왕족이라든지 있겠죠. 이 사람들뿐은 구성비가 낮습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뭐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서남아시아 방글라데시 이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은 뭐 신사할 여력이 없다 보니까 중고차만 하거든요. 그분들이 찾는 차를 한국 업체들이 거기서 팔기도 하는 걸 하다 보니까 그것도 발달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칠레 정부 같은 경우는 중고차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나요? 중고차 수출을? 맞습니다. 수입을 금지하는. 맞습니다. 크게 이제 뭐 오히려 선진국들은 수입 금지가 아니고 경쟁이 없으니까 못 보내는데 후진국들 중에서는 뭐 예를 들면 미얀마 같은 나라가 자국의 신차 산업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또는 베트남 같은 나라도 자국의 신차 산업을 물론 순수 토종 산업은 있지만 외국과의 합작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 업체가 신차를 많이 팔기 위해서는 중고차를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수입을 완전히 금지한 나라가 적지 않습니다. 의외로 그 중고차에 대한 규제가 많군요. 보면은. 그렇습니다. 저는 보통 규제만 없게 되면은 한국 중고차가 활활 날아다닙니다. 모든 것이 규제 때문에 만든 것들이 규제만 없게 되면 뭐 품질이나 가격이나 어떤 모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선배가 이제 그 아주 희한한 아주 희귀한 차를 수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중고차 수입 때문에 그 배기가스 뭐 검사를 좀 도와드렸던 적이 있다 보니까 주로 환경 규제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있죠. 산업적 목적으로 아예 그렇게 차단을 하는군요 보면은. 아까 그 칠레 같은 경우에도 그 연식이 따라서 예를 들어 14년 이전 거는 배기가스가 많이 나온다는 확률 때문에 수입되게 되면은
이끼끼주 여기만 통행 가능합니다. 아, 운행 지역을 딱 제한해 지역이. 버리군요. 그리고 근데 2014년까지니까 뭐 17년, 8년이면 비교적 배가 덜 나오다 보니까 이 나라는 이끼끼가 아니고 밑에 지역까지도 운행할 수 있게 하는 인접한 그런 지역까지 해서 그것 결국은 배기가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환경에 대한 규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고차 수출이라는 건 가격도 중요하지만 그런 각 국가의 상황들을 잘 꿰고 거기에 그렇습니다. 맞는 적절한 물건들을 수배해서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의외로 상당히 관리할 포인트가 많이 있습니다. 야, 정말 세계를 무대로 활동을 하시는데 실제로 아까 이제 인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대부분의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50만 대 차량 대부분은 다 인천에서 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대부분인데 전체는 아니고요. 네. 뭐 우리나라 항구가 많이 있으니까요. 네. 이르면 작년도에 63만 대가 나갔는데 그 중에서 제가 통계를 잡아보니까 약 77%가 인천 항구를 통해서 나갔습니다. 나머지는 뭐 부산항, 또 부산에 나오는 부산 신항도 있고, 또 뭐 평택항도 있고, 또 신차가 많이 나가는 울산항도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우리나라 중고차들은 인천항이 가장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부산항, 부산 신항, 이상으로 또 신차가 주로 나가는 울산항, 평택항은 중고차 수출이 거의 비중이 거기는 없습니다. 중고차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네. 근데 이제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는 이제 보통 중고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중고차도 있지만 정말 개도국 극빈국에 나가는 수출차 같은 경우는 정말 굴러만 다니면 이제 간다라고 하는데 그런 차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로로선에다가 한 대씩 이렇게 실어가지고 보내는 게 돈이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중고차 수출은 어떤 이 방식으로 우리가 신차 수출하듯이 이렇게 한 대씩 올려서 이렇게 가는 그게 방식인지. 보통 롤 오프 해가지고 로로 방식인데요. 로로로 가는 것도 신차의 경우는 뭐 90% 이상이 다 당연히 그렇게 신차로 가고 있는데 중고차도 사실은 로로로 가게 되면 가장 편리합니다. 뭐 선적하기도 쉽고 뭐 중간에 화물이 손상한다든지 리스크가 없다 보니까 운송 공직이 좋아져 가지고 로로가 가장 바라는 건데 불행하게도 로로에 선복량, 소위 선복 스페이스가 많이 딸립니다. 우리나라에 로로도 있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인천항에서 수출된 것 중에서 80%는 컨테너나 벌크로 나가고 20% 정도만이 로로로 나가는데 그 왜 로로로 20%가 나가느냐? 로로는 보통 신차 선적하는 선사들이 신차 선적을 한 다음에 여유 스페이스 있을 때만 전화해가지고 혹시 한 500대 있으니까 실차에서 봐라 하면 하다 보니까 스페이스가 많이 나면 좋은데 대부분 최근에 몇 년 동안 신차 수출이 굉장히 활성화되다 보니까 신차 선복 스페이스가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걸 이용하는 것은 어렵고요. 다행히도 한국에는 또 CIG shipping이라는 또 삼주 회원이라는 중고차 전용 선사가 있습니다. 이 선사들이 또 수출 그렇습니다. 이 회사들이 2012, 13년도에 그 새로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중고차 전용 카캐리어를 6대 보유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어가지고 이 중고배가 중고차를 실어 나릅니다. 이 차도 있다 보니까 아까처럼 인천에 나오는 거에 20%를 갖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죠. 서로가 어떻게 보면 윈윈하는 그런 게임이군요.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라별로도 뭐 요르단이라든지 알바니아라든지 이집트라든지 몇 나라에는 거의 70% 90%가 요 카캐리어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배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여타 뭐 아프리카라든지 저 중미 먼 나라 같은 경우는 할애가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컨테이너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컨테이너에 차를 이렇게 실어가지고 한 대 40피트짜리면 두 대 들어가나요? 두 대가 아니고 보통 4대 내지 5대가 들어갑니다. 차를 평면 선정 것이 아니고 기울여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비스듬하게 세워가지고 대수 많이 넣기 위해서는 그 앞에 범퍼라든지 뒷범퍼를 띈다든지 하는 방법을 해가지고 이게 그 컨테이너 배를 적입하는 방법. 를 특허로 받아가지고 남들은 4대지만 나는 다 대실 수 있다. 또 남들 가다가 흔들려가지고 차가 기스나는데 나는 기스 안 난다는 걸 내세워가지고 굉장히 마케팅을 하는 그 쇼링 업체가 있습니다. 선정만 전문으로 또 하는 또 업체들이 있군요. 보면 컨테이너 쇼링은 컨테이너 보통 그 배를 실기 위해서는 차를 컨테이너 집어넣는 적입이라고 불러요. 적입 작업도 쉽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적입한 다음에 이가 배가 흔들리다 보니까 이 물건이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킨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걸 갖다가 쇼링이라고 그래요. 바닥에 판자를 깔아가지고 움직이지 않게 확 틀어박는 거. 마지막에 이것 흔들리지 않게 차하고 컨테이너 벽에다가 그
그 앵커를 박아가지고 흔들지 않게 끈으로 부르는 레싱 작업이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선적 기간 많이 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 과정에서 뭐 기스난다든지 이런 거 있다 보니까 좀 선적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 이것도 또 품질 문제가 또 관련되는군요. 있습니다. 그래서 비싸지만 잘하는 업체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아주 고급 차들은 아까 지금 4대가 아니고 딱 2대만 셨습니다. 딱 2대만.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그 공간에다가 그 완충제나 이런 거를 완충제를 많이 집어넣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 이것도 비싼 차는 대접받고 다 대접받습니다. 싼 차는 이제 그렇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중동 이야기도 해주시고 남미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이 중고차들 50만 대 정도 63만 대가 나가는데 어느 지역으로 가장 많이 나가나요 이게? 그것도 연도별로 좀 추세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 이것도 유행이 있나요 보면? 유행이 아니고 국제 정세의 변화가 따라가지고 합니다. 보통 그 중고차는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쟁과 관련이 있다? 전쟁에 따라 가지고 또 전쟁이 끝나 가지고 이것 때문에 각 지역별로 차량 수요가 굉장히 몰립니다. 신차와는 달리 신차들은 사실 어떤 구매력, 경제력 하나밖에 없는데 중고차는 다릅니다. 전쟁은 필연적으로 질서를 파괴하거든요. 특정 국가가 옛날에는 딱 규제가 있었는데 전쟁이 나오게 되면은 연식 규제, 환경 규제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니까. 그 때문에 거기에 차가 썰물 밀려 들어오시 밀려 들어오시. 굴러만 가도 딱 예전에는 무슨 각종 규제 때문에 들어올 수 없던 차들도 그런 차들이 나갑니다. 최근에 그 시리아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시리아 과거에 리비아도 그랬고 이라크도 그랬고 앞으로 저 팔레스타인 전쟁이 끝나는데 이쪽으로도 엄청난 물량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터져서 기존 체계가 무너져도 한번 우르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럼 당연히 전쟁이 끝나면 전후 복구라든지 수송 정도가 발생하다 보니까 당연히 물론 신차도 갈 수 있겠지만은 전쟁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신차보다는 중고차가 갈 확률이 높죠. 최근 들어서 그러면은 시리아의 중고차가 많이 나갔습니까 보면은? 최근인데요. 2024년도 12월 달부터 갑자기 그랬습니다. 사실 그 시리아가 정부군 있고 그렇죠. 반군이 있는데 오히려 반군이 정부군을 전복하고 반군이 했는데 사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전부터 원래 시리아는 중고차 수입 금지국입니다. 한다 하더라도 2년 연식 이내만 수출을 했는데 거의 뭐 신차급 중고차만 했는데 그나마 전쟁하다 보니까 한 7, 8년 동안 거의 수출이 안 됐어요. 그런데 한 5, 6년 전부터 그 시리아 반군들이 그 중고차를 갖다가 수입해 가지고 전쟁 용도로 쓰기도 했기도 했고 아니면 수입해 가지고 남는 마진을 가지고 전쟁 자금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수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리아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이웃 나라 시리아와 접경한 나라가 터키입니다. 지금 튀르키라고 그러는데 튀르키에 그 이스켄더르라는 항구가 있는데 이스켄더르라는 항구에 차를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쭉 우회해가지고 시리아 그 북부에 알레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알레포에 갖다 놓으면은 거기에서 각국 저기 시리아 내부로 가거나 저쪽에 그 이라크 북부에 쿠드족이 있는 쿠르디스탄 나라는 아닌데 쿠드족도 있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도 수요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하는 무역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것들이 2024년도 11월 달 가다가 12월 달에 반군이 정부 잡다 보니까 아사드 정권이 무너졌죠. 더 합법적으로 큰 규모로 발생하다 보니까 작년도 12월 달에 갑자기 엄청난 물량의 수요가 들어가지고 갑자기 우리나라 중국 수출 대수가 사상 최고인 6만 5천 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시리아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쟁이 끝났다. 그러면 지금 일단 내가 차를 잡아놓으면 무조건 돈을 번다. 그럴 수가 있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군요. 보면은. 그 나라 사람들이 원래 그 유목민의 후손이다 보니까 상술에 아주 밝습니다. 하다 보니까 시리아 사람들뿐이 아니고 그 인근국에 요단 사람들, 그 바이어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시리아 사람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선취하는 겁니다. 선취한 다음에 요르단 사람들 일단 샀다가 다시 파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러저런 수요 때문에 굉장히 수요가 확장된 상태입니다. 아까 이제 뭐 중동 이야기 좀 해주셨고 아프리카 말씀도 해주셨고 남미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뭐 어느 지역이나 다 가성비 좋은 차를 선호하는 건 다 똑같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각 지역별로 그래도 이 지역은 어떤 차를 좀 선호하는 게 재밌다, 특징이다 이런 점들도 있을까요 보면? 있습니다. 아주 확연히 구분됩니다.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가장 많이 수출된 리비아 같은 경우는 리비아 한 나라뿐이 아니고 아프리카 북부 전체에 대해서 공급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전 차종 모든 차가 다 수출됩니다. 단지 거기 나라는 그 원유 정제유 수준이 낮다 보니까 디젤 차 같은 경우는 수용이 안 됩니다. 커먼 레일 방식은 너무 민감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솔린 차에 대해서는 대부분 수용되는데 디젤 차를 제외한 나머지 차종은 다 가는 특징이 있고요. 또 뭐
예를 들면 최근에는 러시아 쪽으로 수입이 많이 나가는데 거기는 당연히 예. 유럽에서 들어오는 신차가 막히다 보니까 아. 그 신차를 대체하는 차를 찾다 보니까 신차급. 아주 신차급이나 3년 이내 네. 차를 찾다 보니까 굉장히 고품질의 럭셔리 차를 찾는 경향이 있고요. 벤츠 S클래스 이런 거 잘 그런 나가거든요. 것도 S클래스는 좀 안 나오고요. 아, E클래스. 뭐 저기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그 저도 뭐 전문은 아닌데 벤츠의 G바겐이라는 차가 있습니다. G바겐, 예, 예. G바겐이 거기 63 사륜구동, 예. AMG라는 차가 예, 예. 있는데 그 차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요. 뭐 400D라든지 또 뭐 제기어 저 랜드로버, 예, 예. 랜드로버의 저기 레인지로버 뭐 그런 차라든지 SUV 계통을 선호하는 그런 차종들이 굉장히 선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 지역별로 각 특성들을 따라 가지고 네. 천차만별이다 싶은데 이 중고차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뭐 시리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식으로 가격 이제 갑자기 수요가 확 몰린다. 네. 그러면은 이 팔려가는 단가도 갑자기 따라서 이렇게 요동을 치겠군요. 보면은. 시리아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전에는 그 평균 2,000불 이하, 2,000불 이하니까 한국 돈으로 뭐 한 250이나 네네. 300만 정도 그 차가 주력으로 판매되었는데 네네. 작년 12월 달에 반군이 정권 지배하고 나서 앞으로 모든 차에 다 가는 것 같다 보니까 갑자기 그 가격대가 뛰어가지고 그 전에는 아주 노후된 차, 네. 뭐 2008년, 9년, 10년 정도인데 그 24년 12월 달부터는 그때 기억나는 것들이 2021년 뭐 저기 2011년식 뭐 투싼 IX, 뭐 스포티지 R 이런 예. 것들이 보통 뭐 한 200, 400 정도 판매돼 있었거든요. 예, 근데 2012년도 12월 두 번째 주 경매 때부터 갑자기 그 차가 200, 300만 원 정도 가게 폭등했어요. 한 번에. 그때 이야. 저기 한국 업체들은 이게 뭔 일이지? 이 낙찰 실수가 실수한 거 아닌가 아닌가? 했는데 몰랐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갑자기 뛰었는데 그 뒤에 한 일주일 후에다 보니까 다음 주에 또 나오는 것들이 이게 무슨 원인이 있다 싶어가지고 알았더니 제가 지구본연구소에서는 11월 달부터 시리아 정부가 이제 붕괴되고 막 이런 얘기를 되게 해드렸는데 12월 초쯤부터 그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전쟁이 그래서 끝나자마자 갑자기 바로 수요가 몰렸군요. 그래서 보면. 뭐 어떤 차는 200 올리기도 했고 가장 많이 오른 차들은 단가가 500, 600 정도 올라가지고 예. 그 차를 보유하고 있던 물론 그 차들 그 전에는 잘 안 팔려가지고 장기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았었는데 악성재고로 오히려 그냥.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야. 돈을 벌게 되고요. 어떤 업체들은 그 차를 전주에 100만 원, 200만 원 손해보고 손절매했는데 일주일 만에 올리다 보니까 땅을 치고 후회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게 또 중고차 시장에 또 매력이 또 이런 데 있군요. 보면은. 어떤 중고차 시장이라는 어떤 난장적인 속성이 있는 것들입니다. 네. 보통은 이제 국내 차량에서 우리가 저도 뭐 중고차 내놓 팔면은 이제 중고차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격하고 네. 해외에서 거래되는 가격하고 이제 이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같은 차라면은 어디가 더 비싸게 보통 나가나요 보면은? 일반적으로 저기 한 5년 이내 연식 같은 것들은 네. 그 국내 내수차가 많죠. 그래서 보통 수출업체들이 중고차 매입 광고할 때 네네. 주행거리 많은 차, 사고 많은 차, 연식 오래된 차, 굴러만 가는 차는 수출이 예. 유리하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광고를 많이 합니다. 네네. 그런데 최근에는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이 그 중고차 수출하게 되면은 매입부가 대 10%를 갖다가 정부가 환급 받아줍니다. 원래 수출은 영세율이다 보니까 그렇죠. 매출부가세 없거든요. 예. 매입부가세는 있는데 매출부가 없다 보니까 이걸 환급받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1억짜리 차다. 예. 그러면 이게 환급받는 금액이 910만 원입니다. 이야. 굉장히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꼭 그 연식이 최근 차라 하더라도 네네. 매수가 유리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차 중에서도 오히려 수출이 유리한 경우도 많이 세금에서 나오고 환급되는 것까지 보니까 맞습니다. 오히려 수출이 더 낫겠다.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가 정부에서 러시아 그 바이어들이 네네. 초창기에 한국의 그 펠리세이드를 갖다가 굉장히 선호했습니다. 펠리세이드 상당히 비싼 차종인데 대형 그래도. 승합차인데 예. 대형 저기 RV인데 그 차가 한국에서 보통 그 한 5천 정도 넘는 그렇죠. 가격인데 5, 6천 정도 보통. 그런 차종들이 7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신차가 아니고 주행거리가 많기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차들이 7천 나가는데 그건 뭐냐? 100% 내수가 아니고 해외 바이어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입니다. 당장 뭐 돈이 얼마가 됐든 난 차량가 필요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 차를 갖고 와라. 그런 경우뿐이 아니고 옛날에도 이건 꽤 오래된 것들인데 그 한때 기아 봉고차가 있었었는데 예. 그 차가 해외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한동안 기아 봉고차 신차 가격이 예. 2천인데 예. 중고차 가격이 2천이 아니고 2,300, 400 나가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신차보다 더 비싼 그런 가격으로 경우도 드물진 하지만 뭔가 이렇게 수요가 합니다. 있으면 그게 생길 수도 있다. 약간 신차와 다른 어떤 가격 구조가 있습니다. 팔 때도 야 이걸 내가 수출 쪽에 넘길까 개인한 그냥 내수 넘길까 판단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당연히 뭐 노후되거나 주행거리 많은 것들은 당연히 무조건 수차가 유리하고요. 또 그렇지 않은 차종 중에서도 수차가 유리한 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2024년 통계를 보니까 리비아가 아까 말씀드린 리비아가 12만 5천 대로 1등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이 통계가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을 많이 했던 게 아직 내전이 지속되고 있는데 도대체 뭔 차를 이렇게 많이 사가나 그랬더니 이게 리비아만 볼 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수단, 뭐 알제리, 모로코 이런 데까지 다 가는 거군요. 보면은. 그렇습니다. 원래 뭐 아시겠지만 리비아 전쟁이 굉장히 그 오래됐지 않습니까? 카다피 사후 이후에. 반군 있고 정부군이 있는데 이 세력이 팽팽해가지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내전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리비아 정부가 세금을 매기지 못합니다. 세금 매기려면 정교한 시스템이 있고 통제가 있을 텐데 못하다 보니까 이 약점을 노려가지고 그 중동의 그 영악한 바이어들이 리비아로 차를 엄청나게 가져갑니다. 가져간 다음에 물론 리비아는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뭐 한 600, 700 미만인 정도니까 수요도 크지 않은데 갖다 놓게 되면은 그 북아프리카 북부에 뭐 이집트부터 리비아, 알제리, 튀니지, 차드, 모로코, 뭐 수단까지. 말리, 수단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들이 경제력이 많지 않다 보니까 신차를 구매하는 수요보다는 중고차는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내륙이다 보니까 항구가 없어요. 그렇죠. 항구는 튀니지나 리비아 항구를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이걸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이 리비아 바이어들이 갖다 놓은 다음에 수단이라든지 차드라든지 말리 저 밑에 세네갈까지 가가지고 내가 차가 있으니까 차를 사러 와라. 그것들이 벌써 한 7, 8년 정도 이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허브군요. 리비아가 북아프리카의 어떤 그 허브이기도 하고요. 무슨 중고차 공급 전진지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순히 팔기뿐만 아니고 나중에는 이제 뭐 일부 부품 교체라든지 뭐 이제 더 가격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여러 부품을 또 사가는 바이어들이 또 따로 있어가지고 장안평에 가가지고 부품을 엄청난 많은 양으로 가져가고 소위 또 중고차 수출 용어 중에서 바라시 수출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라시가 이게 뭐 이렇게 좀 추스려 가지고 골라낸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바라스라는 일본 말인 것 같은데 폐차가 뻔한데 이걸 갖다가 폐차하지 않고 바라시 중고차로 사가지고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 차 가자마자 뜯어가지고 각종 부품을 다 활용하는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알뜰하게 이제 써먹는. 그렇습니다. 네. 야, 그러면 실제로 보면은 뭐 우리가 이제 중고차 통계 보니까 뭐 튀르키예, 이집트 이런 데 많이 나와 있는 것도 다 이제 주변 지역으로 가는 것까지 감안해서 봐야겠군요, 보면은. 그렇죠. 사실 튀르키예는 말씀드린 대로 그 중고차 수입 금지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이웃 시리아라든지 구도 쪽으로 가는 걸 갖다가는 경유 지역이고요. 또 이집트는 약간 다릅니다. 이집트는 원래 그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대소가 나가는데 원래 이집트 또한 승용차 거의 금지 국가입니다. 금지 국가고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데 그 예외적인 사용 허가 중에서 장애인들이 그 생활을 위해서 수입할 때는 허용해 준다는 것이 있거든요. 어느 나라나 그런 특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그 이집트 바이어들이 악용해 가지고 다 장애인 증명서를 위조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대수를 갖다 장애인용으로 수입한 다음에 이걸 갖다가 일반인한테 팔아가지고 했는데 그것들이 작년도에 소위 뭐 저 이집트 정부의 어떤 감사원에 적발해가지고 철퇴를 맞았군요. 또 안 된다 싶어가지고 하는 바람에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그 과거 한 5, 6년 동안 뭐 굉장히 많은 데서 나갔는데 작년도 7월 달부터 줄어들어가지고 최근에는 뭐 월간 한 400대 수준으로 굉장히 적은 물량만 나가고 있습니다. 소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통계 수치만 쫙 보시다 보면 이 나라에 뭔 일이 일어났구나 이런 게 딱 보이시겠습니다. 그걸 의미를 가지고 조사를 하죠, 제가. 어떤 일이 있었나 하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통계를 보다 보면은 사실 이 나라들이 이렇게 중고차 많이 사가나 싶은 나라들이 키르키즈, 뭐 그다음에 이제 카자흐, 있죠. 인구 생각해 보면 너무 많이 사가는데 싶은데 이 나라들도 사실은 그 나라 수요보다는 사연이 있죠. 다 이제 국경 넘어서 가는. 일본 그것들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발생한 현실인데요. 사실 저도 알고 봤더니 이 키르키즈가 중아시아의 빈국이랍니다.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굉장히 가난한 나라인 것 같은데 지금 그 나라 중고차가 그 평균 수단가가 2만 불 넘는 중고차가 8천 대씩 나가거든요. 말이 안 되는 것들이죠. 2만 불이면 뭐 2천 뭐 4,500만 원짜리 차가 그
8천 8천 대 나간다니까 말이 안 되는데 결국은 뭐냐? 그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어떤 제재 조치를 피하는 어떤 우회 경로입니다. 우회로. 일본 거기에 전 카자흐가 그런 경우고 네. 키르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전 그 그쪽에 유라시아 경제연합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예, 예. 러시아, 키르키즈, 카자흐,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예. 이 5개가 그 돼 있는데 이 나라 상호간에는 관세라든지 일단 모든 것들이 없다 보니까 편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몇 년 전에 그 상황관리 품목이라 해가지고 한국의 중고차 중에서 배기량이 2,000cc 넘는 것들 또는 전기차 네. 이런 것들이 전략 문제가 사용될 수 있다 싶어가지고 정부에서 규제했습니다. 그 나라에서 러시아 또는 옆에는 벨라루스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나라로서는 배기량 2,000cc 이상 전기차, 화물차 이런 것들 안 돼. 막다 보니까 또 이 사업가들은 또 그 저기 방책에 있으면 또 대책이 있다 싶어가지고 그렇죠. 어떻게 할 것인가 예. 하다 보니까 오케이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라는 집합해가지고 오케이 러시아로 안 되게 되면은 카자흐 키르기즈 보낸 다음에 거기에서 보내자. 이거에 착안한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을 한 2022년도 첫 번에는 안 했어요. 직접 러시아로 갔는데 네네. 그 뒤에 자꾸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강화되니까. 오케이. 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배기량 적은 것들은 러시아 보내고 배기량이 큰 것들, 힘든 것들은 카자흐나 키르기즈 보내는데 상대적으로 키르기즈가 더 규제가 완화되다 보니까 그쪽을 많이 이용하고 카자흐는 그나마 약간 불리하더라도 그래도 이용하긴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수출 물량은 러시아 물량뿐이 아니고 키르기즈, 카자흐 물량은 세 개를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앙아시아 수출이 아니고 러시아 수출이라고 봐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작년이구나. 작년에 이제 일본 쪽 무슨 자료를 보다 보니까 네. 일본의 그 비싼 쇠고기, 네. 그 와규라고 하는 쇠고기가 네네. 제일 많이 수출되는 나라가 키르기스탄이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가는 러시아 것이 돈 많은 분들이 이제 맛있는 쇠고기를 드시려고 네. 수입한다라는 것처럼 러시아를 둘러싸고 있는 카자흐, 뭐 우즈베키스탄, 뭐 키르기즈라든지 뭐 카자흐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굉장히 덕을 많이 봅니다. 아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우회 수출 러시아로 직접 수출을 하는 것들을 갖다가 전 세계 서방들이 특히 막다 보니까 예. 아까처럼 소고기 마찬가지처럼 다른 것도 그런 것도 많아요. 하다 보니까 키르기즈 갔다 온 다음에 거기에서 보내다 보니까 키르기즈라든지 내수에 제조업도 발달하고 유통 서비스가 굉장히 발달하다 보니까 구매력이 커지다 보니까 로컬 수요도 굉장히 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의 전쟁이 이제 이 나라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되는 경제적으로 거죠. 큰 혜택을 주는군요.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중고차 수출이라는 게 여러 가지 알아야 될 것도 많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게 상당히 또 많은 분야는 우리는 공식 수출인데 네. 그 나라 입장에서는 밀수로 잡히는 것도 많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보니까. 뭐 말하기 힘든 것도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러시아로 많이 하는데 러시아로는 직접 일본 사람들은 한국보다 더 규제 강합니다. 한국은 2000cc인데 네. 일본은 1900cc부터 막아놨습니다. 근데 1900cc 차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냐. 한국으로 면장 끓은 다음에 실은 다음에 그 반송면장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반동 받아가지고 다시 이거를 돌려보내는 다른 식으로. 나라 꺼내는 식으로 한 다음에 그걸 러시아 가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사람이 뭐 생활을 하는 데서 참 필수적이다 보니까 네. 쓸만한 차에 대한 수요는 전 세계 어디든 다 있다. 네. 이런 거 이제 다들 이제 하시겠군요 보면은. 저는 중고차가 뭐 시장이라고 부르는데 네. 항상 저는 어떤 난장적인 속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저 정상적이 아닌 거라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들이 이 중고차 시장 같습니다. 이 중고차 수출하시는 분들은 수많은 나라들의 바이어들을 이제 다 상대를 하실 텐데 사장님이 이렇게 쭉 만나 보시고 직간접적으로 이야기 들어보면은 어느 나라 바이어가 좀 유달리 까다롭고 어느 나라 바이어는 그래도 뭐 통 크게 잘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바이어들을 상대하다 보면 주로 이제 품질 문제, 가격 문제 두 개가 항상 걸립니다. 그렇죠. 가격 문제야 뭐 어느 나라 바이어나 비싸 주겠다는 바이어 없고 다 걸리긴 걸리는데 그나마 가장 까다로운 사람들이 중동 지역 바이어들이 대체로 그런 것 같습니다. 역시 아라비안 나이트 중동 지역의 사람들이 어떤 그 DNA가 어떤 유목민이다 보니까 상업민족이잖아요. 저희 가가지고 내가 이 냉수를 얻어먹지 못해 죽는다 하다 보니까 이 내고에 굉장히 강합니다. 내고하다가 실패한 걸 갖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내고하다가 자기가 지면은 모욕을 느끼거나 쪽팔려 기분 나쁘거나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내고를 하다가 지쳐가지고 알았어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 바이어들이 가격 내고할 때 굉장히 그 좀 집요하고요. 그래서 송도 수첩차를 많이 들어보면은 마지막에
끝나는 말에 에라이 다 해먹어라, 내 가져가라 이러고 그러는데 예. 결국은 지른 것들이죠. 결국 지는 거죠 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부딪힌 것도 이제 품질 문제인데 네. 품질 문제는 그 중고차 수입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데 요단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요르단. 요단이 굉장히 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사고차는 뭐 당연히 안 되고요. 사고차를 하더라도 가격이 조금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엄청나게 싸지 않으면 안 사갑니다. 거의 뭐 부품용으로 사가는 거 아니면 뭐 이제. 그러니까 그 사고 유무뿐이 아니고 기타 뭐 도장, 판금, 하다못해 뭐 견인고리가 약간 틀어졌다 하더라도 예. 안 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품질 수준이 까다로우냐 했더니 예. 자기들은 그 품질이 나쁜 차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대출도 안 해준다. 또는 뭐 신차 등록할 때 문제 있는 차로 간주해가지고 등록을 안 해준다. 그런 말도 있답니다. 뭐 사실 여부는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러저런 이유 때문에 그 중동 지역 그 바이어들은 사고차 유무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고. 또한 러시아는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혹한 지역 아닙니까? 예. 굉장히 차가 영하 30도 되는 악조건에서 추위에 운행을 가다가 많이 사고 난다. 예. 저 차가 흔다.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그 정부 법적으로 그 비상 경보 장치 발령 그 옵션이 있습니다. 모든 차에는 예. 그게 뭐 코로나스라든가 좀 무슨 이름이 있는데 그런 차 부착하게 돼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안전에 대한 의식이 있다 보니까 러시아 사람들도 이 차량 사고 유무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 뭐 중고차를 수출할 때 보통 뭐 저기 도장, 예. 도막 측정기라는 거 측정이 하는데 이렇게 네, 그 러시아 바이어들이 2020년도에 러시아 바이어들이 많이 들어오고 나서 아주 그게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굉장히 도막 측정을 통해서 이 차가 뭐 페인팅이 돼 있는지 판금돼 있는지 사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예. 물론 뭐 단순하게 사고가 아니더라도 도막만 측정돼 있다 보니까 사고차 아닐 수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사람들은 내 차에 결함이 있다. 그것들은 내 차에 대한 생명의 위험 요소를 간주해가지고 굉장히 시비하게 간주해가지고 까다롭게 요구합니다. 상대적으로 러시아 사람들은 가격은 그래도 덜 러버스합니다. 보통 러시아 사람들 그러면은 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충 넘어가고 그냥 뭐 별 문제 없어라고 할 것 같은데 의외로 그런 면에서 보면 아주 꼼꼼하고 품질에 대해서는 특히 안전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명과 직결되다 보니까 굉장히 러버스합니다. 네네. 참 이게 보면은 예상과 다른 모습도 있고 중동 네. 사람들은 원래 상업 민족이니까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역시나 네. 잘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갈수록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다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가다 보니까 개인의 어떤 역량 그다음에 운 이런 게 별로 작용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소장님 말씀을 쭉 한 시간 가까이 듣다 보니까 이 중고차 시장은 그런 운과 개인의 역량 뭐 여러 가지 우연한 요소들이 막 작용을 많이 하는 버라이어티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중고차 수출을 할 때 그 관리 포인트가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네네. 신차보다도 사실은 더 난도가 높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이다. 그러면 현대차를 정확히 알고 설명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장에서 잘 만들었으니까 품질도 안정적이고 문제 있다 하더라도 본사에서 서비스 시스템이 돼 있다 보니까 문제 없는데 중고차는 내가 사야 되고 상품화해야 되고 다큐멘테이션 해야 되고 실은 다음에 크레인까지 돌리다 보니까 굉장히 관리 포인트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리 포인트가 많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영세 사업차들이 이 시장을 90% 이상 전담하다 보니까 그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그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잘 하고 있지만은 좀 국가적으로 볼 때는 좀 더 기업형 업체라든지 중견기업들도 이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와가지고 좀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어가지고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영세업들이 골고루 하는 것들이 더 좋은 바람직한 모습인데 지금은 상층부가 너무 약하고 오로지 영세업체 비중이 높다 보니까 상당히 좀 이 수출업이 좀 체계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외국에서 볼 때 좀 가치가 밸류가 사실 저희가 볼 때는 한국 중고차는 경쟁 상대가 많지 않습니다. 일본 차는 말씀드린 대로 우연이다 보니까 경쟁이 안 되고 최근에 중국 차가 굉장히 많이 부상하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사실 위협이에요. 근데 그제 만든 가솔린 차, 내연기관 차들은 품질이 안 좋습니다. 중국차가 많아요. 전기차가, 중고차가. 근데 중국 차와 한국 차를 갖다가 가지고 평가할 때 외국 바이어들도 뭐 비교를 안 합니다. 볼 것도 없이 한국 차가 우세합니다. 그런 중고차임에도 불구하고 아까처럼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관리가 약하다 보니까 좀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음에도 가치가 불구하고 낮게 평가돼 가지고 좀 싸게 출한다. 그런 것이 안타까움이 있죠. 그러니까 소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뭐 이제
더 훨씬 50억 달러 이거보다 더 높이 네. 충분히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거죠, 보면은. 뭐 쉽지는 않겠지만은 또 약간 아쉬운 점은 그 중고차가 수출되기 위해서는 국내의 보유 대수가 늘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에 자동차가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 인구도 정체하고 인구수가 정체되다 보니까 특히 서울은 뭐 자동차 오히려 보유 대수가 주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예. 뭐 젊은 분들이 또 뭐 차를 갖다가 굳이 꼭 소유해야 되느냐는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 보유 대수가 뭐 최근에는 1 내지 2% 정도까지 그 정가율이 줄어들었어요. 예,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그러면 뭐 한 2,600만 대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8천만 대, 중국은 뭐 3억 대 이런데 결국 이것도 결과 볼륨이 있어야지. 2,600만 대밖에 안 되다 보니까 볼륨이 커지는 것들이 한계가 있죠. 가성비가 굉장히 좋고 해외에서 수요는 많은데 이 차를 갖다가 공급을 해줄 때는 여력이 딸리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이게 그냥 뭐 그냥 지나가면서 한두 번씩 이렇게 보던 중고차 수출인데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소장님은 사무실에 아니면 현장에서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제일 실감하시는 분이군요, 보면은. 저도 뭐 그런 걸 잘 모르는데 예. 제가 원래 뭐 중고차 전문가도 아니고 저도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고차를 수출하다 보니까 전 세계 나라들 이름을 많이 접합니다. 아니 그 칠레 저 북쪽에 있는 주 이름을 아는 대한민국 분들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보면은. 뭐 전국에 예. 전 세계 나라 보니까 나라뿐이 아니고 소위 뭐 송령, 자치령 뭐 이런 나라 네네. 있거든요. 뭐 연구해 보니까 뭐 건지 네. 처음 들어봤거든요. 건지섬이죠. 건지라는 섬이 있는데 예. 그것이 뭐 송령, 자치령, 자치령이죠. 또 남태평양이라든지 저쪽 카리브해 쪽에 해보면 굉장히 뭐 듣도 보도 못한 나라들이 네덜란드령, 많죠. 뭐 이게 뭐 프랑스령 뭐 많아요. 그런 나라들을 중고차를 하다 보니까 그런 나라에도 어느 경로를 통해서 한 대, 두 대 중고차가 갑니다. 신기합니다. 거기에 뭐 바이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파는 것도 아닌데 네. 어쩌지 해가지고 한 대, 두 대씩 뭐 이삿짐으로 갈 수도 있고 기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경우 때문에 전 세계가 많구나. 그리고 한국 중고차가 참 적응력, 가능성이 많구나. 그런 걸 느낍니다.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한국 중고차.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한국 중고차는 한국의 중고차 수출업체들이 직접 수출하는 것이 아니고 해외 바이어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 공급하다 보니까 도매로 떼가지고 그냥 저희의 역할이 좀 줄고 부가가치 상당 부분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이 가져가는데 예. 좀 더 우리가 연구를 해서 전 세계 국가다가 내가 직접 발굴해가지고 팔게 되면은 좀 더 좋은 상품으로 부가가치를 높여서 팔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야, 소장님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좀 쭉 들어봤는데 순식간에 지금 1시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재밌게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보면 중고차 수출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궁금하신 거 많고 특히나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 다 남성분이시잖아요. 차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궁금한 것도 많고 또 아시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궁금하신 거 댓글 쭉 달아주시면 그중에서 재밌는 거 골라서 소장님 한두 번 더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알았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남겨주시는 댓글을 토대로 해가지고 다음번에는 좀 더 재밌는 내용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눠가지고 한번 중고차로 바라보는 세계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나오신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